9월 17일 금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보합권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18% 내렸고 S&P 500은 0.15%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0.13% 올랐습니다. 지난달 미국 소매 판매가 기대치를 상회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경제 영향 우려를 완화시켰지만 다음 주 예정된 연준 미팅을 앞두고 테이퍼링이 다시 부각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섹터별로는 11개 섹터 중에 8개 섹터가 하락했습니다. 에너지와 소재가 1%가량 떨어졌고 반면에 자유소비재와 소재, 테크놀로지는 소폭 올랐습니다. 8월 미국의 소매 판매는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예상치인 0.8% 감소를 상회했습니다. 9월 11일 주의 주간 실업수당 청원 건수는 2만 건 늘어서 33만 2천 건이었는데 시장 예상은 18,000건 감소였습니다. WTI는 0.1% 하락해서 배럴당 72.6달러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336%로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71.8원으로 1.3원 올랐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주식 전략과 크레딧 전략, 산업기업 자료가 있고요. 먼저 금요일에 미리 보는 주간 투자 전략부터 발표하겠습니다. 김영환 연구원입니다. 주간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다음 주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가 추석 연휴 기간 휴장이 있어서 한국 증시가 열리는 날은 목요일, 금요일 이틀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조금 대외 이벤트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대외적으로 나타난 변수들을 일거에 목요일날 반영을 할 거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 해외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세 가지 정도가 이벤트가 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크레딧 리스크 부분이고요. 헝다그룹에서 9월 23일 예정된 채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피치가 하면서 일단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 한강열 위원님이 크레딧 자료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주시겠지만은 일단 중국 금융당국이 이 리스크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고 이걸 경착륙시킬 가능성 자체는 낮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걸로 금융시장이 동요를 한다면 오히려 매수 대응을 해야 되는 이벤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23일 날 FOMC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미 연준 위원들은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다른 코멘트가 있거나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 초에 대형 경제 지표 발표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 심리가 지배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펀더멘탈 부분을 따져보면은 델타 변이가 여튼 고점을 찍고 이제 점진적으로 진정이 되고 있는 게 미국의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경제 지표는 델타 변이로 인해서 7, 8월에 나빴던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9월부터 개선돼야 되는 것들이 아직까지 확인은 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연준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감안을 하고 좀 옅은 지표 개선을 확인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 아마 9월 FOMC에서 당장 테이퍼링을 공식화하거나 이러기보다는 조금 더 신호를 주는 정도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돼서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벤트는 9월 20일 날 미국 상하원이 개원하는 첫 세션에서 그 하원이 일단 통과시켜놨던 상원이 통과시켜놨던 부분이죠. 1조 달러 투자 규모의 인프라 법안 표결이 있을 예정인데요. 여기에 전력 인프라, 탄소 배출 감축, 전기차 충전소, 광대역 통신망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분야들은 주가가 좀 자극될 수 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 보면은 5G랑 친환경 이쪽이 조금 관련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악재가 수면 위로 드러나 있는 건 악재인데 이게 정말로 커질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개별적으로 보면은 업종별로 투자 심리를 자극시키는 이벤트도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튼 코스피는 다음 주 내지는 그 이후에도 박스권 내 등락 정도를 염두에 두고 업종별로 맞춰 잡아가자 이런 생각들을 저희는 하고 있고요. 주목해야 될 투자 전략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역시나 코로나와 관련돼서 10월 중순 정도까지 백신 접종률을 올리겠다라는 게 정부의 계획이니까
관련해서 국내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투자할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저희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 친환경 분야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산업금속 가격 상승에 따라서 비철금속 업종들이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이 탈탄소 기조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투심 자극이 신재생 테마로에 연결되는 것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뭐 전략에서 이렇게 리오프닝 쪽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신재생 쪽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뭐 추석 연휴 지나고 나면은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뭐 종목군이나 또는 뭐 섹터들이 있을까요? 그 실적은 최근에 이제 2주 연속 그 코스피 12개월 포워드 EPS가 빠지다가 이번 주 들어서는 다시 좀 상향이 되면서 이게 추세적으로 빠지는 건 아니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 들어서 전망치가 하향된 업종을 보면은 운송, 철강, IT 가전 뭐 이런 정도들이 좀 주로 실적 전망이 소폭 상향이 된 업종들이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 보면은 좀 순환매 성격이 강하잖아요, 섹터별로. 우리는 좀 그거랑 달리 봐야 되는 건지, 아니 말씀하신 대로 뭐 신재생이나 5G, 뭐 친환경 이런 쪽을 좀 집중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섹터 순환매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걸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 결국은 순환매 과정에서 지금 정도가 타이밍이 들어왔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업종이고요. 그 어차피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주도적인 업종들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순환매는 이어질 거라는 생각 자체는 듭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순환매가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진짜 하루하루 단위로 달라지고 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좀 더 크게 보면은 한 2달 정도, 2~3달 정도의 텀을 두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루하루를 맞춰 잡아가지 않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고 2~3달 정도, 그래서 저희도 한 2달 정도의 텀을 두고 좀 많이 올라간 거와 지금 정도 상황에서 싼 거와 이걸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여튼 이 순환매 관점에서 볼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저희가 5G, 신재생, 리오프닝 이런 주식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크레딧 전략 발표할 텐데요. 요즘 중국 헝다그룹에 되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광열 연구원이 말씀하시고 이어서 박인금 연구원이 이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요 며칠 중국 헝다그룹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헝다그룹 자회사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세무 보증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이게 이제 다음 주까지인데 만약에 협상에 실패할 경우에는 헝다그룹 전체 채권에 대한 신용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미 헝다그룹 채권 가격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 80% 정도 하락을 한 상태이고 이 디폴트가 지금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헝다그룹 같은 경우는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동안에도 이제 과도한 부채로 우려가 높았었고 지난해부터 정부가 이제 부채 비율을 좀 낮춰라라는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실제로 부채 규모는 좀 줄긴 했었는데 여전히 부담이 높은 상황이고 최근에 뭐 자회사라던가 보유 부동산들을 매각을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순조롭게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볼 때 헝다그룹의 그 자체적인 부채 상환 능력은 매우 낮습니다. 지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 지급도 지금 못할 정도이고 그래서 정부 지원이 지금 가장 중요한데 그동안 중국 정부의 어떤 디레버리징 정책과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는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만약에 디폴트로 이어질 경우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이제 확산되느냐가 여부인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금융 시스템까지 이렇게 크게 번질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일각에서 얘기한 리만과도 좀 비교를 하는데 지금 헝다그룹 부채가 규모는 크긴 하지만 그렇게 뭐 파생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변질되지는 않았었고 단순한 채권 형태입니다. 그리고 채권의 한 80%는 위안화이기 때문에 그 자국 내 투자자들이 좀 손실을 보는 정도, 그 정도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미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 헝다그룹의 유동성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투자자 손실을 좀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이런 이제 부동산 매각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더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헝다 이슈를 배제해도 사실 지난해 3분기부터 시작된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로 최근 중국 부동산 지역 지표는 뚜렷한 둔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7월 70개 주요 도시 주택 가격의 상승률이 6개월 만에 가장 낮았고 판매량도 2020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기록했습니다. 다만 헝다 이슈로 중국의 여타 부동산 개발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업종의 높은 금융시장 의존도와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부동산 경기 둔화가 더욱 심화되어 경기 둔화로 이어질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일부 3, 4선 도시에서 나타나는 주택 가격 인하 제한 행에서도 볼 수 있듯이 향후 정부는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위한 금융 지원과 부동산 시장 규제에 대한 완급 조절에 좀 나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과거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으면 중국 정부나 진행 과정이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됐는지 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중국 부도 같은 경우는 최근 한 2, 3년 전부터 계속 발생을 했었고요. 최근에가 이제 그 화룡 자산이라고 이것도 상반기 때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화룡은 지금 현재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화룡과 헝다는 좀 다르고요. 화룡 같은 경우에는 국유 기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NPL 위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금융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그 중요도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해준 건데 이 헝다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이고 그래서 지원 가능성이 저는 좀 낮다라고 보고 있고 정부도 이제 이런 그 기업들의 부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이 부채가 만약에 이제 디폴트가 됐을 때 중국 전체 경제라든가 그다음에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해서 좀 파악을 하고 있고 그 판단 하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국 정부가 이렇게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계속 규제하는 이유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2의 헝다가 나타날 가능성은 없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이렇게 올해 하반기부터 새로운 정책 사이클이 진입했습니다. 이게 공동 부요 이유로 사실 부동산 시장 에 대한 규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음 저출산율 이런 사회적인 문제로 상당히 연결되는 부분이 부동산 시장이 커서 꾸준히 이렇게 되어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헝다 그룹이 사실 이 그룹 자체도 이 회장하는 사람이 판단 미스가 좀 있었던 부분인데요. 지난 3분기부터 정부는 이미 부동산 기업한테 이런 스탠스를 계속 전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맹목적으로 상당히 조금 투자해서 부채 늘려서 확정해왔던 이런 사례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또한 루머라고 되지만 이 헝다 그룹 회장이 사실 알리바바 마윈 회장이 상당히 친분이 있는 분입니다. 정치적으로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자금줄 이쪽에는 지금 정부랑 좀 다를 수도 있다. 이게 루머겠지만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헝다 그룹이 제2 헝다 그룹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냐 이게 의문 주실 수 있는데, 일단은 사실 부동산 시장 규제로 인하여 일단 부동산 시장 자체는 지금 좀 둔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타 부동산 기업은 좀 유동성 확보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고, 헝다를 예를 삼아서, 더욱더 이렇게 부채 무리하게 해서 이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헝다도, 일단은 정부가 두고 지켜보는, 의미도 좀 기타 기업한테 좀 경고하는 메시지 전해준 거 아닌가, 이렇게도 판단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기업 분석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과 삼성전자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도현호 연구원입니다. 반도체 산업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업체에서 이 SiC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에 대한 투자 발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작은 회사들부터 시작해서요. 글로벌 회사들 그리고 국내 이제 대기업들도 이제 많이 투자를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전기차 이제 들어가는 배터리 이후에 이쪽에 투자를 이 업체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렇게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전에 자료를 많이 썼지만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 좀 업데이트 자료를 작성을 했고요.
이 SiC 웨이퍼라는 게 화합물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 특수 웨이퍼 이제 기판입니다. SiC 반도체랑 그리고 갈륨 나이트라이드 반도체라고 부르는 이제 화합물 반도체는 전력 반도체에서 기존 그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를 이제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반도체인데요. 이 재료들로 반도체를 만들면 기존의 실리콘 대비해서 밴드갭이 한 3배 이상 넓어서 그 동일 면적에서 10배 이상의 고전압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0배 정도 작게 만들 수가 있고 뭐 방열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 없어서 반도체 전체적인 크기가 좀 작아지고 처리할 수 있는 전류량이 높아져서 주로 뭐 온보드 충전이라든지 전기차 인버터 그리고 5G 기지국 이런 곳에 사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했고 시장 조사 기관에 의하면 여러 기관들이 이쪽 시장이 향후 5년간 CAGR로 30% 이상 고성장을 지속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들이 이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이게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이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시장은 미국의 크리랑 그리고 일본의 롬 그리고 한국의 이제 조그마한 업체들이 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그 큰 회사는 그 미국의 이제 크리입니다. 이 회사가 시장의 한 62%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2위 업체가 뭐 10몇 %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대부분의 이 웨이퍼를 이제 미국의 이제 크리가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향후에 이 회사가 그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2024년 캐파를 2017년 대비해서 30배 이상 늘릴 거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고 기존의 LED 사업은 다른 회사한테 이제 매각을 했고요. 자기네들은 뭐 요거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이제 3분기 실적 프리뷰 자료고요. 그 영업이 일단 저희가 기존에는 14조 후반대를 봤었는데 16조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3분기 실적은 잘 나올 것 같고요. 이유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뭐 급격하게 이제 상승한 이제 원달러 환율입니다. 3분기에 거의 뭐 1,170원 수준까지 이제 뭐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요 환율만 그 계산을 이게 최근 수치를 업데이트해서 바꿔봐도 영업이익 추정치가 기존에 봤던 것보다 거의 한 1조 원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거는 그 대부분 이 원달러 환율에 뭐 기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 플러스로 뭐 파운드리 최근에 이제 정상화된 거랑 스마트폰 쪽에서 Z 폴드 3랑 Z 플립 3 이거 상당히 좀 많이 팔리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좀 끼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3분기 실적이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주가랑 그 향후 실적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좀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분기 이후에 이 메모리 반도체 다운사이클 진입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이제 해소가 아직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의 상황은 그 2020년 하반기 이후에 그 상반기까지 IT 수요를 이끌어온 PC 판매가 6월달에 좀 피크를 찍고 최근에 이제 감소세로 전환이 됐고요. 이 PC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메모리 재고도 10주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정상 수준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좀 약간 수요가 좀 많이 둔화되고 있고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하고 있는 이 데이터 센터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계산에 의하면 4분기 뭐 후반 정도 되면 이 데이터 센터의 가동률이 적정 가동률 달성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1분기부터는 이 데이터 센터 쪽의 투자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업체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도 이쪽 상황을 뭐 예의주시하고 있긴 한데요. 근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파악하고 있는 거에 의하면 여전히 이제 공급 경쟁이 치열합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P2랑 뭐 우시 이런 쪽에 예년 대비해서 높은 수준의 이제 캐파 증설을 진행 중인데 이 회사들이 반도체 수급이 둔화되는 게 감지가 되면 이쪽 경쟁이 좀 둔화될 건데 이 회사들이 아직까지는 뭐 반도체 수급이 괜찮다, 뭐 되게
지금 재고도 적고 좋은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이쪽에 공급 경쟁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저희가 뭐 환경 때문에 삼성전자 이제 기존 추정치보다 좀 올리셨는데 하이닉스도 같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봐야 하나요? 네, 뭐 메모리 반도체는 그 매출의 뭐 거의 99%가 그 달러로 이제 결제가 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영향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유틸리티 신재생에너지 산업입니다. 이민재 연구원. 예, 최근에 저희 원자재 담당하는 환경진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최근 동북아 천연가스와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영향들을 좀 분석을 해봤고요. 일단은 저희 뭐 동북아시아 쪽, 그냥 한국과 중국, 일본 같은 경우 화석연료 발전 비중 자체가 60% 상회하고 이제 동절기 때 전력 수요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원자력과 석탄 발전 같은 경우에는 가동 제한 뭐 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JKM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상반기 때 이런 경험은 있었습니다. 국내 발전용 LNG 가격 자체가 JKM이 급등하면서 같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당시 적용됐던 두바이유를 감안했을 때 그거보다 훨씬 더 오버슈팅했다라는 것들은 이번 3, 4분기에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두 가지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발전용 LNG 노입 단가가 증가하게 되면서 S&P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관련된 해외 광구를 갖고 있는 업체들에게 뭐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두 가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가 상승할 경우에는 당연히 민자발전 사업자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호주의 천연가스 광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익 확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스공사를 조금만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국내 LNG 도매 사업이랑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특히 국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입되는 단가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운전 자본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좀 의미하고요. 뭐 대략 장기 계약과 단기 계약의 비중이 85대 15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장기 계약은 유가 연동인데 유가도 40%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단기 계약 관련된 JKM 역시 90% 이상 상승하면서 뭐 여기서의 이익 개선 효과들이 나타날 거고, 적정 투자 보수액, 그러니까 세후 순이익 기준으로 대략 500억 이상 증가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호주 프렐루드 FLNG 같은 경우는 판매 단가 자체가 JK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매하는 시점에 JKM이 굉장히 중요한데 1분기 때 2월에 이 카고가 나갔는데 당시 JKM 가격이 16달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20불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4분기 때는 두 카고가 더 나가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때 총 봤을 때 영업이익 700억 이상 뭐 충분히 발생 가능하다라는 점들, 이 국내 쪽 이익과 해외 쪽 이익이 동시에 좋아진다라는 게 최근 주가를 좀 설명해주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이제 가스공사의 수소 사업이 좀 더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것들은 기존에 있던 본업 외에 이제 밸류에이션을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시키는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요금 인상 없었던 것 같은데요. 한국가스공사 렌지 요금 인상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게 가스공사 같은 경우 연료변동제가 지금 10년 넘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령 미수금이 쌓이게 되더라도, 그러니까 요금 인상이 안 돼서 미수금이 쌓이게 되더라도 결국엔 나중에 환수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뭐 현금 흐름이 약간 깨질 수 있다는 리스크는 있긴 하지만 뭐 크게 이게 주가 흐름을 뭐 훼손시킬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예전에 연동제가 중단됐던 사유들을 보면은 유가가 뭐 40불에서 90불, 뭐 100불 이상 이렇게 가면서 사실 2배 이상의 상승이 나타나면서 이제 연동제가 중단이 됐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정도의 임팩트는 아니기 때문에 뭐 소폭의 조정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 인상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그걸 하지 않더라도 뭐 크게 실적에 영향 아니면은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전이랑은 조금 다른 구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천연가스 가격이나 뭐 유사한 그 원자재 단의 가격 변동이 지금 한전 같은 경우는 어떤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되나요? 가스공사는 뭐 저희가 충분히 뭐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이해가 됐는데 한전은 조금 복잡한 계산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 실적만 놓고 보면은 이번 천연가스 가격 인상 자체는 상승 자체는 S&P 가격 상승을 이끌기 때문에 전력 구입비를 증가시키는 고로 실적을 안 좋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정적인 건 맞는데 사실 지금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당연히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제가 지금 사실 몇 년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렇게 한전 실적이 이제 부정적으로 흐르게 될 경우에는 결국 국내 신재생 에너지의 투자들이 지연된다라는 이야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최근에 제가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런 정책들도 언급을 했지만 결국은 재무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부정적인 변화들이 정부 정책을 어떤 딜레이 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뭐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길게 봤을 때 이게 꼭 부정적인 상황이다라고만을 해석하기는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실적적인 면에서만 보면 네거티브고 그다음에 주가 측면에서도 당연히 천연가스가 오르는 이 시점에서는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9월 말 정도에 이제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한번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인상될지 안 될지를 한번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스공사의 수소 사업 로드맵에서 뭐 생산과 운송, 판매 관점에서 보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국내 결국 수소 생산 같은 경우는 지금 LNG를 통한 형태가 가장 핵심이 될 거고요. 물론 부생도 있지만 부생은 뭐 지금 저는 결국 그냥 넘어가는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LNG가 결국 핵심이 될 거고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린 쪽으로 넘어갈 텐데 지금 가스공사가 하는 영역을 뭐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보면은 일단은 LNG를 통한 대규모 계질 생산 설비를 갖추겠다. 그래서 그걸 유통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생산부터 운송까지 담당을 하는 역할을 할 거고요.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는 2030년 정도 넘어가서부터는 뭐 해외 쪽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등을 통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것까지도 가스공사가 기획을 하고 있는 걸로 뭐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내 수소 대다수를 이제 생산하고 유통하는 역할을 가스공사가 이제 수행을 할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생산 유통 측면에서는 핵심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이렇게 해서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물론 공기업이어서 뭐 정부 정책의 어떤 드라이브를 쉽게 걸 수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금리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가스공사 금리가 뭐 1%대 후반 정도인데 뭐 웬만한 대다수의 대기업들이 지금 2%대 중후반 정도, 1% 거의 100bp 가까운 금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익성 측면에서의 경쟁력도 분명히 가스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뭐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이런 변화를 이제 좀 긍정적으로 저희는 해석하고 주가 측면에서도 당연히 긍정적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요인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닝 미팅 마칩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십시오.